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지금 조그만 제한적 영향평가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원대학교에 통합과의 겸임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소개가 차원대학에 재직하는 걸로 이렇게 소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력이 세탁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경기도의 기술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부산에 있는 저희들보다 선도적으로 지금 토목을 앞서가고 계시는 분들한테 감히 제가 짧은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새벽에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아무튼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시간을 괜히 뺏들어가지고 오히려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쨌든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가 부산에서 제한적 영향평가를 한 10건 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조그만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한적인 영향평가 개요는 잘 아시겠지만 10m부터 20m 미만까지는 소규모 영향평가, 20m 이상은 대규모 영향평가로 나눠지고 거기 관련 주무 부서는 국토관리청에 각 지역 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 지역은 지금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국토관리청에서 지하안전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하안전법을 소개를 하고 있고 절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이제 한국지하안전협회 저희는 이제 부울경 지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은 본회와 같이 창립을 했고 지회장이야 회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지회는 동남권에서 발생하는 지하안전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지회 소속이 되어 있는 교수님들께서 무료로 자문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동남권에 이렇게 협회 소속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동남권 지회를 통해서 혹시 우리 지역에서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수행을 하실 때 지역 특성을 감안한 것들을 자세한 사항들을 자문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업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문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승인기관, 다시 말해서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접수를 하게 되면 조금은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승인기관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0에서 20m 미만은 소규모로 구분되고 10m 이상은 대규모, 또 시가지 터널은 또 대규모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다음 강사님도 검토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자, 지하개발자가 용역사를 통해서 제한적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평가서를 관할 지자체 승인기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을 할 때 건축일 것 같은 경우에는 평가 파일을 세움터에 올리면 됩니다. 업로드를 하고 협의 요청을 국토청에 협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국토청에서는 국토청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검토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과 LH공사에 검토 의뢰를 다시 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 의견을 14일 이내 국토청으로 다시 회신을 해서 국토청에서는 그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다시 승인기관에 지자체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개발사업자한테 다시 통보를 해서 개발사업자는 우리 농협회사를 통해서 다시 보완사항을 만들어서 이제 최종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즘은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검토기관과 이렇게 접수가 되고 나면 검토기관과 지하 우리 전문기관이 바로 수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별 협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은 조금 단축되는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국토관리청에 접수를 하고 접수를 하면 평가서 검토와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서 보완을 검토 협의를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평가서를 보완을 하면 최종 이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신문에서 다시 좀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승인기관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사업 승인은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이 수립되고 부대 토목과 이제 가시적 계획이 이제 완료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 심의나 건축 심의를 득하면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는데 지하든 영향평가는 이와 별도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축 흐름에서 옆에서 보면 우선 건축 계획이 수립됐을 때 지반조사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서 건축 파이널이 확정되면 가시설 설계를 하게 됩니다. 가시설 설계가 완료되어야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를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일정을 전체적인 지반조사부터 협의까지 일정을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한 5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 협의는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반조사를 할 때는 이제 지하 영향평가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하 수위 관측하고 그 다음에 현장 투수 시험이나 그 공대 지하 시험 등 특별히 해야 될 시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청에 이제 먼저 그 지자체에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접수를 하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제 국토청에 협의 요청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국토청에서 이제 개발 사업자한테 통보가 옵니다. 자, 이제 접수가 됐으니까 사업을 보고서를 제출해라 할 때 그때 첨부되는 서류가 이런 요약문이 첨부가 됩니다. 요약문에는 사업 개요와 굴착 개요나 사업 개요 그리고 뭐 안전성 검토 등의 이런 서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그런 서식이 없어서 별도 회사에서 개별 서식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서식들이 다 통일되어 있어서 어쨌든 좀 가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국토부에서 많이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국토청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국토청에 협의 요청을 했을 때 국토청에서 이제 접수가 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국토청에서는 그 검토기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이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공문을 그러니까 검토 요청 공문을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한테도 공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별도 공문을 저희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입니다. 다음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기관 시설안전관리공단이나 LH에 이제 협의를 할 때 작년 처음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는데 2018년 11월에 셀프 체크리스트라고 별도 체크리스트 이제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저희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한 50개에서 60 항목을 이제 저희가 다 맞춰서 실행을 하게 되면 협의 과정이 굉장히 좀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셀프 체크리스트가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셀프 체크리스트에는 총 이렇게 국토관리청에서 이런 서식에 의해서 자 어떤 항목은 어떻게 실행
지정을 했는지 아니면 검토를 했는지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페이지 수를 매겨서 이렇게 좀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다 검토를 해야 검토를 해야 협의 과정이 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한 프로젝트별로 경험한 이제 그 협의사항, 다시 말하면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이제 지적사항을 보면 총 5가지 항목에서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비율은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크게 골고루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항목별 비율을 봐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 보완사항, 다시 말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인데 아마 이게 제가 이제 보완사항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서 여기 전문기관에서 오신 실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부분이 제가 좀 마음에 좀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부산 지역은 단층대 구간이 많습니다. 양산 단층대, 동래 단층대 이런 단층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단층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질도를 보게 되면 이게 스케일상 우리 사업구역과 단층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사례를 보면 떨어져 있고 우리가 국내 다운홀 테스트를 통해서 그 동적지방 물성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층을 구분을 할 때 보면 단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보안상으로 이제 보고서에 실은 거는 단층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굴착대, 파쇄대나 단층이 보일 경우에는 그라우팅을 하고 또 단층대 옆에 이제 단층 지역에서 우리가 어쨌든 작업을 하니까 연암의 지반 정수를 풍암으로 낮춰서 검토를 했다고 이렇게 보완사항을 하니까 시설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긍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가장 의견이 분분했던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정립이 된 걸로 저도 생각하는데 초기 지하 수위에 관한 것입니다. 초기 지하 수위는 이제 KSF 규정에 의하면 그 3일 수위를 관측해서 그게 이제 원집안의 수위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 강도를 뿌려서 이제 수위 상승도를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이제 초기에는 이게 72시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보고서에 실리지 않다 보니까 많은 지적들이 나왔는데 저희 그 부산 지역 같은 저희들 검토를 할 때는 3일 외에도 추공을 한 달 정도 이렇게 놔둬서 수위 관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간이 관정을 통해서 잔디 수위를 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특이한 거는 원래 이제 이 취지는 공내 잔류수가 이제 작업을 할 때 공내 잔류수가 있어서 그게 실제 수위보다는 낮게 평가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취지로 이제 3일간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초기의 지하수위보다 이렇게 지하수위가 3, 4m 올라가는 경우도 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기의 영향을 받아서 수위가 이렇게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수적인 설계 때문에 이 부분은 우기의 상승분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적층, 그러니까 퇴적층하고 이제 안반 구간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보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구역에 이렇게 안산 구간이 있고 여기 충격층, 퇴적층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 구간이 있다 보니까 수위를 측정을 해보면 여기 원지반에는 수위가 굉장히 높게 분포되어 있고 충격층 하부 지반은 오히려 수위가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동부선 콘타를 가지고 수위의 흐름과 그 다음에 이거 지형 형상을 고려해서 저희가 수위를 최종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보안 사례로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지적을 받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추공을 인근 지역 시추공을 우리 나라의 국토지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인근 지역 시추공을 다 같이 분석을 하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물론 우리 현장에 보링 조사도 되어 있지만 그게 과연 얼마큼 신뢰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옆에 다른 집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하고 우리 사업구역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표시를 하고 주상도를 다 명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사구역과 인근 집안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강도를 우리가 초기에는 강원강도 수준을 이렇게 기준 없이 했는데 최근에 확정된 거는 이제 도로 설계 요령을 따라서 50년 빈도 중에 가장 강우량이 큰 시점을 해서 한 달간 그 강우량을 이제 강우에 이제 몇기로 이렇게 최종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저희도 부산 관측소에서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9년 정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한 58년도 강우량을 분석을 해가지고 91년도 91년도 8월 1일 날 가장 많이 온 강우량을 가지고 시점을 해서 그 강우량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0일간 강우량을 모델링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초기 제하수위 대부분 좀 지적 사항들이 보면 아직도 저희도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내용이 약간 부실할 부분이 초기 제하수위 결정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제하수위 결정은 우리 주요 관정조사 그다음에 우리 현재 지반조사 그다음에 주변 지반조사 자료를 가지고 가장 높은 제하수위를 찾아서 그 제하수위를 초기 제하수위로 잡고 그 강원강도를 뿌려서 그 상승되는 제하수위를 이제 초기 제하수위로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요즘은 이런 제작 사항이 조금 안 나오고 있던데 유출량이 있으면 회복량에 대해서도 며칠 날 언제까지 하면 회복이 되는지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직도 또 지적이 많이 나온 사항들이 어떤 거냐면 모델링을 얼마큼 정확하게 했는지 신뢰도는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시설안전관리공단의 검토기관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집안 점수 그 다음에 모델링 이 부분을 가장 저희들 핵심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항상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맷을 만든 거는 모델링도를 각 지하 매설물이나 건물 등에 대한 수치를 다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들어갔던 집안 물성치를 다 이렇게 명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단면별로 또 특이사항들을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입력치는 블록으로 다 빼서 저기 입력창을 띄워서 각각 물성치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다 일일이 다 저기 표현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단면 선정 사유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표단면은 굴착 영향 범위 내에서 지층 조건과 그 다음에 지중 매설물, 그 다음에 주변 건물 현황 등을 파악을 해서 가장 취약한 단면을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저희가 이 포맷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지적은 잘 안 나오는데 초창기에 이거 정유 해석을 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유 해석 사항도 이렇게 해서 추가를 했는데 요즘은 뭐 이런 특별히 정유 해석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설계 지반 점수를 산정을 할 때 얼만큼 신뢰도를 가지는가 그 지반 점수 산정 과정을 모두 그 보고서에 명기를 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도 그냥 실험 결과나 이것만 요약을 해서
이렇게 그냥 집안 정수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집안 정수의 어떤 참고 문헌이면 참고 문헌 모든 참고 문헌의 그 과정을 다 명기를 하고 실험이면 실험 과정 전부 다 명기를 해서 그 중에 어떤 사유로 어떤 논리로 그 집안 점수를 산정했는지 그것을 반드시 표현을 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토 기관은 아니지만 저희 시설안전관리공단의 담당자분들은 집안 점수 산정 부분과 그 다음에 모델링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집안 점수 산정 근거를 하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집안 점수 산정 근거 외에 또 집안 점수를 산정을 할 때 그리고 참고 문헌을 가져오면 그 참고 문헌의 원문까지 다 찾아서 저희가 논문이면 논문 원본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첨부물로 첨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뭐 논문이 어떤 뭐 대리자기 논문이 대리자기 뭐 강의했다면 대리자기 렉처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줘야 이제 협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사항으로는 보면 이제 꿀착 영양 범위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느냐. 저희가 전문기관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꿀착 영양 범위는 경험식 예양 방법과 그 다음에 수치 해석 예양 방법 두 가지 중에 가장 보수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단면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좌우 주변 꿀착에 의한 주변 침하가 안 생기는 구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거하고 그 경험식 예양 방법하고 두 가지 중에 가장 큰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이 뭐 한 15m 이래 돼도 어떤 거는 영향 범위가 50m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은 저도 일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굴착 영향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지정을 해버리면 거기는 전부 개척기를 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비용적인 부분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랑 이제 실무자랑 이제 검토기관이랑 좀 볼 때 약간의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이제 꿀착 영인 범위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재원을 모두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몇 층짜리인지 어떤 종류인지 그렇게 넣게 되어 있어서 건물 관리 대장을 떼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다가 주소, 뭐 층수 이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이제 몇 종 구조물인지까지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작물을 누락이 이제 검토기관에서 반드시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게 반드시 중요한 지작물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작물이 누락이 돼서 지작물을 재검토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표가 앞에 표하고 똑같은 표인데 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그런 지적도 저희가 나와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시설 설계가 끝나고 저희가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제 검토기관에서 보면 가시설 설계나 지하안전 영향평가나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입장은 가시설 설계가 끝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서 조금 저희가 약간 피곤한 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적입니다. 가시설 해체 검토가 안 됐으니까 탄소성 해체 검토가 안 됐으니까 해체 검토를 해라.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가시설 설계업자가 죄송합니다. 가시설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와서 해체 때 물론 해체 때 더 위험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검토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전문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흙막이 벽체를 구성을 할 때 인근 지역에 대한 흙막이 벽체를 어떻게 했는지 사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흙막이 계획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보안 사항입니다. 흑마기 주변에 우리가 사업지 주변에 흑마기 벽체 사례를 조사해서 비교 분석하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사업 부지에는 딱히 없어가지고 좀 1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찾아보니까 현장의 사례를 보면 HBM 토르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HBM 토르판보다는 이 사업 지역은 조금 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CIP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받는 사항 중에 이제 충정 관리 대상 지역을 선정해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이렇게 제한적 영향 평가를 하다 보면 주변에 철도가 있다든가 아니면 공급상 앵커공이나 스트러트에 반해서 레코공을 한다든가 이런 구간은 저희가 반드시 충정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좀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주시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는 철도가 있고 여기 하천변이 있어서 저희가 충정관리 대상을 2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현장은 별도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가 이쪽이 레코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다른 데 비해서 레코공이 좀 불안하니까 여기 충정관리 대상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굴착 영향 범위에 들어오면 인접 건물에 일단 검토기관에서는 무조건 개척기는 다 설치해라는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성을 감안해서 뭐 주변 지역만 했는데 이제 협의 과정에서 다 이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조금 저희가 애로 사항인가 하면 일단은 굴착 영향 범위는 많이 크게 잡아버리면 우선 이제 개척기를 이렇게 많이 달아야 되고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돈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왜 제가 안전하면 되지 않냐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이런 부분은 조금 이게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수공법에 대해서 정밀 시공을 해서 품질 관리가 되도록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단하게 저희도 생각해서 뭐 품질 관리를 장비 재원부터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시방서에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투수개수를 차수공법은 투수개수가 마이너스 15승 이하로 돼야 된다는 문기를 해서 보완 협의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개척기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개척기가 파손이 많이 일어나니까 파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보고서에 명기가 없어서 명기를 했고 뭐 개척기 관리 기준 같은 거를 다 이제 명기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개척에 대한 거는 제가 보니까 개척 빈도나 개척기 설치 위치가 타당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실추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민원이나 나머지 건물에 있어서 조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극단적으로 저희도 좀 영향평가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거냐면 보링을 2개밖에 못했습니다. 두 개밖에 못했습니다. 사투리가 심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평가를 들어갔는데 평가에서 안 된다 다르니까 2개 가지고는 안 된다 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민원하고도 협의가 안 되고 이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게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착공이 들어갔을 때 구조물이 철거될 때 보링을 2개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그 구조물이 철거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부지 정지가 된 다음에 2공을 더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이제 협의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여기 보링에 대해서는 검토기관에서는 보링을 많이 하고 대칭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는 민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애 요소 때문에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좀 보완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PPT에 올려봤습니다. 다음은 대부분이 기타 상황에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주의한 게 오탄자나 표가 잘못 들어가는 게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공법을 정할 때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주변 사례를 반드시 조사를 해서 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울러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동남권 특히 부산 지역에 뭐 평가를 하실 때 이런 흥과의 공법에 대한 주변 지역의 흥과의 공법을 자료를 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동남권 보울경 지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지역의 그 지상물에 대한 재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라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CCTV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런 걸 안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전부 다 지상물에 대한 CCTV 촬영과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 담당 구역까지 다 이렇게 보고서에 표기를 합니다. 연락처까지 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이 다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이 그 원활한 검토를 위해서 삽도는 모두 A3로 또 출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인 표시, 스케일 표시, 삽도가 스케일이 빠진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건 저희 부주인데 그런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서 검토에서는 저희가 지방만 하니까 GL로 표기되어 있던 거를 GL과 EL을 변기를 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 나머지 뭐 배경이나 목적, 그러니까 이건 셀프 체크리스트에 지금 다 있는 사항들입니다. CCTV 촬영이 굉장히 이제 소규모일 때는 경비가 많이 들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협의를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에서 아니면 사업자가 CCTV를 촬영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그렇게 보고서에 넘기를 해서 협의를 본 사례입니다. 기타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아닌데 지금 사항들이 보면 뭐 그 참여 기술자 명단을 잘못 넣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입니다.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평가 보고서가 됐을 때는 우리 정보 시스템에 반드시 등재를 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이까지가 저희 주요 협의 사항인데 제가 만약에 검토 기관의 입장이라면 가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그리고 제한된 영향 평가를 하는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 지역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2019년 우리가 부산 지구에서 그 지방공학기 지구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살들을 좀 주목해 주시면 여러분 금방 보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비가 오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그것도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페이지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는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피해 사례인데 자 이렇게 아까 그 동영상이랑 비슷한 유형으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저희가 가시설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때 보면 현장에 가보시면 코너부, 그러니까 우각부를 이야기하죠. 우각부의 띠장과 전면 띠장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물론 설계 도면도 전개도상에 그리다 보면 이런 도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아까 그 동영상을 보든가 아까 그다음 피해 사례는 비가 많이 왔던가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이런 사례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평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 우각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보광대가 받는 힘은 이런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이제 불력이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나오고자 하는데 이때 띠장이 이렇게 배합이 안 돼 있으면 같이 이렇게 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상황이 전부 다 뭐 비가 오는 강우가 아니었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던 상황에서 집안도 좋았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셨지만 가시설은 무너지더라도 그 집안은 자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적 영향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오히려 또 좀 더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된 사례를 보면 이렇게 배합을 해서 반드시 힘의 불력이 내려오고자 하는 것을 막아주고 여기서 막아준다면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도면의 상세도에서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그 사봉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스토퍼 앵글도 좋고 HBM도 좋은 스토퍼를 보강을 해놓는다면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제한적 영향평가에서 제안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현장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배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물론 여기 편토합도 걸려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기 부분만 코나 부분만 이렇게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첫 번째 원인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띠장 부분 주요 설계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이 배합 부분을 좀 가심 있게 우리가 평가 사항에서 명기를 해주고 중요도를 좀 높여준다면 코너부 우각부에 이렇게 붕괴나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많은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좀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지하수 유동 분석을 하는데 저희도 그 유동 분석 전문가는 아닙니다. 20m가 넘어가면 무조건 분석을 하고 20m가 안 되면 광역 지하수 분석을 뭐 안 해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시설 흠가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광역 지하수 분석이 필요한가에 대한 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가시설은 대국수가 이렇게 집수가 돼서 흐르는 구간에 이 가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이건 띠장 배합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붕괴가 일어난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집수 지역을 한번 보고 여기 우기에 물의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광역지하수 흐름이 아니고 서포로 그냥 유출해낸 지하수 그러니까 서포에서 트리깅 기법으로 했던 이런 지하수 흐름을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무너졌는데 여기는 이제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단순한 사항이 아니고 여기는 좀 약간 복합적인 사항이 어떤 거냐면 우선 이만큼의 편타압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차가 한 8m 정도 되는 편타압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각부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 우각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편타압을 받는 우각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기 비장 탐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아까 집수되는 구간이 이쪽에 비장대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동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거동이 어떻게 되냐면 이 편타압이 작용하는 방향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레벨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또 편타압이 일로 작용하는 방향 여기로 작용하는 방향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력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파괴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여기 우각부, 이 우각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면 우각부의 방향은 토합은 이쪽으로 작용하려고 그 사보관계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니까 힘의 평형이 깨지면 이렇게 돌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돌출이 되고 우력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제한적 영향평가에서 지형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편타압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적인 평면 구조적인 걸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사례로 한번 발표를 해봤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과잉 지하수 그림이 과연 필요한가는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20m 넘었다, 과잉 지하수 그림을 했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우리가 평가하는 대행자 입장에서 이런 그 역학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우리가 고쳐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팀목가 자굴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안 사항들입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띠장을 강축 방향이 아니고 약축 방향으로 걸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가서에 조금 연기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는 아직까지 저희 보고서에는 연기가 안 됐고 오늘 이후로서도 연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향평가에서 생각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토르판을 끼울 때 이렇게 빔을 꽂고 토르판을 우리가 끼우게 되는데 이때 뒷천대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늦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흙의 자립이 시간을 오래 두게 되면 이게 유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상부에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현상도 의외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재적소에 빨리 대면을 하고 대면 방법도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기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CIP와 이제 토르벽을 이렇게 경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CIP가 근육 깊이가 좀 깊지 않다든가 이럴 경우에 또 여기에 물이 샌다고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CIP가 되고 나서 밑에 하부에 이렇게 벽체가 올바르게 형성이 안 되고 유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면 통상적으로 빨리 이제 쇼크리트나 콘크리트로 내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지연되거나 하면 여기 상부에 치마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굴착을 하면 굴착 벽면에는 거의 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포장층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비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석상 검토기관에서는 거기를 불투청으로 보지 말고 투수청으로 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전부 만수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가시설 설계자 입장하고 평가자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광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VA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제성을 확보를 시켰는데 지하 영향평가가 오히려 더 그 금액을, 공사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저희도 고민해야 되고 검토기관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주제 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벽면에 가시설 벽면에 여기는 요 단면을 보면 여기 단면을 보면 여기가 굴착을 하게 되면 이 벽면은 어쩔 수 없이 포장층을 깨든가 흙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펜스를 지나면 또 포장층이 대부분 다 도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 배면 부분 이 부분에 강우가 왔을 때 물이 침투가 되고 여기가 포화가 된다든가 연약화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공 관리를 여기다가 비닐 방수포를 덮는다든가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올라와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번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시설 설계를 할 때 굴착을 하면 차수를 걸어놓으면 수위가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수는 아니지만 지수대 개념이 되겠죠. 약간은 물은 빠지지만 수위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강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데 어떤 현장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수를 다 했는데 차수 공법을 다 적용을 했는데 여기 굴착 바닥 여기가 굴착부입니다. 굴착이 내려가면서 지하수위가 배면의 지하수위가 덩달아 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토합은 많이 안 걸리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위가 떨어짐으로 해서 토사가 유실되고 그러면 배면에 치마가 엄청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또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수의 개념을 시공관리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법 큰 현장이었는데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굴착부는 양수를 하고 펌핑을 양수를 해버리니까 차수가 안 되니까 배면 수위도 다 같이 이제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 이제 발표는 끝났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꼭 이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마치면 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제한적 영향평가가 이제 활성화,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이제 심각한 거, 중요한 걸 저희가 깨닫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이 제한적 영향평가가 별도 구수적인 영역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영역 발주를 할 때 상당히 굉장히 저가로 지금 영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뉴스를 하나 제가 클릭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면 저가 경영을 하게 되면 지금 200일이 걸리는 게 단순하게 어떤 검토기관에서 깐깐하게 했다고 생각하시기에는 약간의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면 오히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문기관 특히 용역사에서 혹시 역량은 과연 되었을까? 그분들이 과연 그러면 통과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고 통과 못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거 단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훌륭한 기술자를 어떻게 투입을 하고 어떻게 또 그 검토를 하는가에 따라서 기간은 단축됐다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실력 있는 기술자들이나 지하는 영향평가를 실력 있는 회사들이 퇴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살펴보면 어느 지자체에서는 실제 일어났던 사례입니다. 터널, 그 다음에 조류조 각각 두 건인데 터널은 대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조류조는 소규모입니다. 3천만 원에 발주를 했고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기관에 있으신 분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영향평가하고 소규모 영향평가 두 개를 합쳐서 발주를 했는데 그거를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과연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 보면 저희 협회에서 단가 산출을 처음에 내고 다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서 낸 가격을 보면 대규모일 경우에는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는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일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억이 돼야 될 용역비가 3천만 원으로 입찰을 하니까 또 입찰자가 나오고 이런 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고 그 200일이라는 거 안에 이런 어떤 발주의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민간도 동일합니다. 민간도 최저가는 무조건 민간은 수익이 앞고 있지만 민간도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저희 지역의 입찰 사례를 보면 적정 가격이 한 4,500 정도 됐었는데 입찰가가 최고가가 한 5천만 원 되고 적정 가격이 4천만 원인데 입찰은 낙찰은 2,300만 원에 낙찰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하안전 영향평가, 그래서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관련된 집안조사 일시, 그 다음에 가시수 설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린 건 왜냐하면 초창기에 가격이 굉장히 저희가 협회에서 제시했던 가격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다운이 됐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원체 기술력이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또 그런 가격을 또 다운을 시키는 어찌 보면 제품의 품질을 좀 저하를 시켰던 일부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검토기관에서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적정한 용역비가 지금 책정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서 한번 지하 안전에 대한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발주기관도 그렇고 저희가 전문기관도 그렇고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아울러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어쨌든 좋은 기회로 이게 경기도에 와서 여러 분 기술자를 뵙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지역 간의 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기도와 그 다음에 우리 그 회장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4월 18일 날 부산시에서 기술 강좌를 개최를 합니다. 이번에는 지하 안전 영향 때문에 그 가시설을 실무부터 시공까지 해서 저희가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좀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안전 영향평가 검토 업무를 맡고 있는 양홍배 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이렇게 그 강의를 할 위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강의 주제가 이전 시간에 했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같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으니 좀 겹치는 부분들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순서는 평가서 작성은 기본 방향, 평가서 세부 작성 방법, 주요 검토 사례, 건의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이런 사고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하안전 영향 평가가 생기게 됐는데요. 지금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침으로 해서 저희가 지하안전 영향 평가를 만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안전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55번째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국가 책임체계 구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을 했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직접 관여해서 재난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안전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빨리 만들고 성과 내는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성과 시공을 빨리 하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해졌고, 또 가격보다는 가치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은 지금 싱크홀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사전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건 2007년도에 과테말라에서 발생한 싱크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50m가 100여 m 밑으로 빠져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아예 건물이 하나 있었던 건데 건물 자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런 게 발생할 일이 거의 없고, 집안 상황을 봤을 때 발생할 일이 전혀 없고, 저희 나라에서는 이런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죠. 공사나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도로 하부가 침하되거나 건축물 하부 침하되는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로 하부가 이렇게 크게 침하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다른 강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초창기에 작은 싱크홀 지하 공동이 발생한 것이 지하수의 영향으로 점점 더 커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상부 지층이 지지해 줄 수 없는 순간에 한 번에 빠져내려가면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로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제1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고 롯데월드 측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으로 인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사업 시행자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 함몰이나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6년에 박인숙 의원이 의원 제의를 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서 생긴 업무를 주체별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정리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하공간 통합정보 제작, 운영, 구축,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 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이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지하안전 영향평가의 협의는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방국토관리청으로 100%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6개 국토관리청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자체에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할 지역에 대한 시도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권자로서 지하 시설물 관리자로서 또 지반 칭화 위험도 평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개발 사업자는 10m 이상의 굴착일 경우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20m 이상 굴착이거나 터널 공사를 수행할 경우 인허가 시에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공사 시에는 사후 지하 안전 영향 조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은 굴착 깊이 20m 이상인 16개 분야의 73개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좀 확인해 봤더니 빠져나가는 굴착 사업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었고요. 예외의 규정이 있어서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산지, 바닷가, 하자터널은 제외할 수가 있고 기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지하안전 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요청 시기는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 허가 전이고 기타 사업에는 실시계획 승인 아니면 사업 인가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안전 영향 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 평가를 구분을 하면 차이점은 사후 지하안전 영향 조사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같은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안전 영향 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 평가의 차이점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지하안전 영향 평가에서는 20m 이상의 사업으로서 지하 물리 탐사를 하게 돼 있고 광역 지하수 흐름을 하게 돼 있지만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 평가는 대상 사업의 지하수 흐름만 하고 그다음에 지하 물리 탐사를 안 해도 되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지하안전 영향 평가 흐름도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지하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하안전 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여서 사업 승인 시에 사업 승인기관의 장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사업 승인기관의 장은 국토관리청에 협의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 요청은 협의 기간은 30일로 되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20일을 연장하여 50일까지 할 수 있고 또 이 30일 날짜는 보안기관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이어서 실질적으로 30일을 가정했을 때 한 45일 전후가 되고 그 다음에 보완기간을 하면 최소 2달에서 한 3달, 보통 3달 정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기관에서는 제한적 영향 평가서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검토기관으로 지정된 LH나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으며 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H나 시설안전공단이 검토를 의뢰할 경우 저희는 14일 이내에 모든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14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하면 협의기관에서는 협의 내용을 보완 요청을 하거나 협의 내용을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보완은 보완 들어오면 다시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고 협의 내용이 나갔을 경우 지하 개발 사업자는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절차를 30일간의 절차를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그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협의가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2018년 1월 1일부터 제한전 영향평가법이 시행되었지만 12월 31일에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불착 깊이 산정은 원지반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문구 하나만 있었고 어떠한 예외 조건도 없이 불착 깊이는 조그만한 그 베이커 블럭을 설치하더라도 불착 깊이를 산정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피트, 집수정 피트 등을 모든 그 불착은 다 포함해서 불착 깊이를 산정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 그 시행령에는 엘리베이터 피트, 집수정 그다음에 집안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부 불착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문구가 좀 없기 때문에 인허가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폭넓게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좀 융통성 있게 검토를 적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착 영향범위 4배 이내에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의 2조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상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도로 이런 시설물들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4H 이내에 그런 전혀 없는 현장들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현장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소규모의 상수도 50mm관 하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문구에만 따지시면 예외 사항이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협의 절차는 대충 설명해 주셨으니까 현재 제한전 영향평가 검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 기관은 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 2개 기관에서 모든 제한전 영향평가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H에서는 서울청 관할에 서울, 인천과 경기 지역 일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청, 원주청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서울청 관할에 경기 지역, 그 다음에 부산청, 익산청 구간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H만의 검토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50건 정도. 처음에 작년에 시작할 때는 예외 보함으로 제외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별로 없다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는 한 달에 50건 정도를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설안전공단도 비슷한 규모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인원 요청을 많이 하고 또 빨리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7명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LH는 대부분 서울, 인천을 하고 있고 강원, 충청에 한 24분의 1 정도 강원, 충청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한전형평가 기본 방향입니다. 이 기본 방향은 딱 한 페이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한전형평가를 저희 나름대로 정의를 한 겁니다. 해당 사업의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예측 평가하여 집안 침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저희들끼리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이 파란색이 제일 핵심 단어인 것 같아서 이 4개에 대해서 조사를 좀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 이제 실제로 실무에 계신 분들은 조사를 사실 저희가 보다 보면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모든 부분을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예측을 시행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실효성 있는 저감 방안을 마련해서 평가서에 넣어주시면 제한전 영향 평가가 협의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청 기준으로 2018년도에는 모든 제한전 영향 평가를
100% 보완을 시켰습니다. 근데 서울청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부터는 한 50%까지는 바로 협의 의견으로 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서를 잘 작성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은 30일 내에 그 협의가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부 작성 방법입니다. 이 세부 작성 방법은 아까 전 시간에 강의해 주신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셀프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셀프 체크리스트를 주 내용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셀프 체크리스트는 이제 저희 LH와 시설안전공단, 그 다음에 국토부, 그 다음에 청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실 때 보면 그 순서대로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협의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항목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은 적절한가? 저희 검토 기관도 그렇고 협의 기관도 그렇고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책 한 권 보면서 접근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지 그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빨리 접근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생략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책을 보고 또 보다가 몰라서 다시 그 평가기관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안전 영향평가 실시 근거와 최대 실시 근거를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시고 대상 사업이 어떤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대부분의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출을 할 수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하안전 영향평가 대상이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 굴착 깊이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가 이 부분은 작년에는 예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봤었는데 지금은 좀 덜 하는데 최대 굴착 깊이를 산정하는 것들이 지하안전 영향평가의 최초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설 도면하고 이런 최대 굴착 깊이를 확인할 수 있고 굴착 깊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목적에 맞게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평가 항목별 실시 기간, 조사 항목들을 좀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지역의 설정, 굴착 영향 범위를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론 및 경험적인 방법과 수치 해석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보수적인 방법으로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와 계시는 평가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좀 해서 지금 이 굴착 영향 범위는 나중에 계측하고도 관계가 됐고 조사 범위하고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꼭 보는 부분의 하나로서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저희는 한 EH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는 부분들은 굳이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서울청 다른 국토관리청들도 거의 EH에 맞춰갖고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특별한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 이하로 간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작성을 하셔서 적절하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꼼꼼하게 만들지 않으면 EH는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 영향 범위 내 건축물, 구조물, 지하 배설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면에 상세히 기재하였는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굴착 영향 범위라고 하면 어찌됐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영향 범위 내에
벗어나면 안전하다고 보고 이 영향 범위는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착 영향 범위 내에서는 건축물들 그다음에 구조물들을 좀 많이 조사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착 영향 범위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 3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기를 연기하라고 한 부분은 30년 이상 된 조정 건물은 사실 조금만 진동이 가도 붕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균열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 시기하고 이격거리 안전 등급들을 좀 표시를 조사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배설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CCTV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각 국토관리청도 그렇고 CCTV 자료를 요구하는데 CCTV 자료를 첨부를 해갖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관로 상황을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로가 관로에 퇴적이 많이 됐다, 관로가 균열이 갔다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는데 지하안전 영향 평가는 관로보다는 주변 집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지하안전 영향 평가를 하기 때문에 CCTV 자료나 아니면 GPR 탐사 같은 자료들을 보고 그 다음에 평가사 입장에서 이 부분은 안전할 것 같다, 좀 이 부분이 좀 위험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명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GPR 탐사 특히 GPR 탐사로 관로 추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GPR 탐사는 관로 추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관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주변에 지하 공동들을 사업 시행하기 전에 지하 공동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지자체 관리자한테 먼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야지 사업 시행자가 불필요한 사업을 피해를 안 보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 와 계시는 지하 배설물 관리자나 도로 하시는 관리를 하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나몰라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안 방안을 가지고 오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주셔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지하 배설물에 대해서 공동이 있다고 조사를 해서 가지고 가면 지자체에서 다 시키지 않을까. 근데 그건 어찌 보면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될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 조사를 잘 해놓으면 사업 시행자의 책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안 및 지질 현황, 지하안전 영향 평가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수치 해석이죠. 수치 해석을 하려면 집안 및 지질 현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문헌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정답이 없는 지하 내부에 정답이 없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니까 또 편하게 가시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지하안전 영향 평가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질 현황도 많이 저희가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에 같은 경우는 과거 이력을 좀 자료들을 제시해서 추정을 할 수 있는 집안 여건들을 추정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지하 정보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충실하게 조사를 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 지반 정보 포털 시스템에 가보면 대부분의 인근에서 볼링 작업을 하는 부분들은 많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지라도 다른 데 현장들을 좀 자료들을 많이 받아와서 검토를 하시는 게 안전성이 좀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안조사 수량이 적었을 때는 저희도 집안조사를 다시 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신 다시 해서 보완서를 만들어 오라고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지반 조사가 좀 많이 적거나 한쪽으로 몰려 있거나 이럴 때는 뭐 건축물 기존 건축물 철거 시에 지반 조사를 추가하고 또 지반 조사를 한 다음에 추가 지반 조사를 한 다음에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하고 틀리면 다시 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주면 그 협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반조사 항목의 횟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지반조사를 지금 지반정수 산정할 때 그 현장 자료들을 지금 제시를 하지 않는 현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고 실질적으로 적용은 문헌가부를 가든지 그 인근 자료를 가든지 하더라도 가능하면 현장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보존을 해야지 향후 지하안전 영향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맞다고 할 수 없으니까 향후에 누군가 연구를 할 때 연구 자료로 추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지반 조사 항목들을 가능하면 많이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위 중량이라든지 그 C 파일값 거의 그 문헌 자료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좀 더 보고서에는 수록해놓고 문헌 자료를 쓰더라도 보고서에는 좀 수록해주고 지반조사에서 안 쓰더라도 그 지반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헌 자료들을 좀 기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 및 지질련에서 GPR 탐사, 전기 비자 탐사 이런 그 지구 물리 탐사들의 내용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 지질 이상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그 GPR 탐사가 그 관로 탐사를 하기 위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관로 탐사의 의미는 주지 않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GPR 탐사는 굴착 영향 범위 내에 사선별로 하나씩 정도는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GPR 탐사를 하는 경우는 지하 20m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사업 시행자가 좀 부담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향후 자신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 차로별로 하나 정도는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 영향 범위 내 전 구간에 대한 차로별로 하나 정도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위 관측 자료 및 지하수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고 지하수위 자연 변동량을 산정해야 된다. 아까 그 질문하셨던 분이 이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하수위를 저희가 지하안전 영향 평가할 때 지하수위를 상당히 많이 올려놓고 그 수치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더 위험축으로 갈 수 있지만 지하수위가 올라감으로 해서 설계는 좀 더 과다 설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지하수위 저하량을 지금 그 8m 이내로 컨트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하수위를 올린다고 해서 좀 과다 설계로 가는 경향은 있지만 큰 지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초기 수치 해석의 지하수위는 그 관측공들의 지하수위 변동량하고 현재 지하수위 그다음에 그 아까 칙투 해석을 했을 때 지하수위 중에서 변화량이 큰 폭을 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많이 그 지표까지 포화 상태로 설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과다 설계를 시키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끝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하안전 영향평가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도 지금 잘을 모르고 있으니까 조금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또 평가사 측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또 저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절충점을 찾는 것이지 저희가 숙제검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셔서 저희한테 좀 설명도 해주시고 또 저희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도 해주시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다 수용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측 지하수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설계 조건을 그 지하수위를 산정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계절적 요인으로 해서 좀 높은 부분을 해놓으면 좀 안전측으로 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안전 그 문헌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시험 결과들을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하는데 이 수리정수 산정 근거 이 사유는 그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이 숫자를 쓴다 문헌값을 쓰더라도 문헌값이 레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인지에서 어떤 레인지를 그 평가자 입장에서 왜 이런 이유 때문에 평가를 했다는 것들만 제시해 주시면 문제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적절하게 그 남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근거만 있으면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평가할 때 그 체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보완할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치 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지하수 흐름 평가에 대한 평가는 적절한가? 이런 때들은 지금 지하안전 영향 평가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해석 결과가 나왔는데 해석 결과가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하수위가 그 예를 들어서 지하수위가 쭉 단계별로 부착 단계별로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수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검토하시는 그 총괄 책임자님들이 한번 봐주시고 밑에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계산을 해서 계산 결과값만 내민다고 해서 다 이거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 총괄 책임자님이 이런 부분들 평가가 적절하게 됐는지 그런 감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없으니까 또 그 노하우가 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착 단계별로 유출량을 전체적으로 그 얼마씩 떨어지는지 저희가 그 지하수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좀 그려줬으면 그 저희가 파악하기가 훨씬 유리하고 또 그것들을 저희 말고 현장에서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평가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보고 잠깐 보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안 안정성 평가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집안 안정 평가 기준 설정입니다. 저희가 그 보는 것들은 치마량은 25mm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뭐 다른 기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보수적인 기준이 25mm로 돼 있어서 그냥 모든 치마량 기준은 저희 그 청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25mm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마량은 25mm, 그다음에 허용 각비는 500분의 1 그리고 흥막이 벽의 수평 변형, 그러니까 수평 변형은 강성은 0.002H, 보통은 0.002로, 연성은 0.00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성벽체라고 하는 것들은 지중 연속벽 정도의 그 강성을 가지고 있는 T80 정도의 콘크리트 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하의 콘크리트 벽, 그 콘크리트 관련 그 지하 그 가시설은 0.0025, 그다음에 시트 파일이나 H 파일 같은 그 성격의 그 가시설 같은 경우는 연성 벽체로 판단하셔서 허용 배열 이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시설물의 안정성 분석을 잘 했느냐 이거입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검토기관에 주변 건물 가지신 분들이
내 건물에 대해서 안정성 검토를 했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이런 정도의 불착한다면 이렇게 단면을 끊고 이렇게 단면을 끊으면 이 단면이 끊어지는 건물만 안정성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사업 시행자 이 건물 소유주가 와서 내 거 검토했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데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불착 거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검토를 해서 안정성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흥과기 가시설에 대한 탄소성 해석을 통한 안정성 검토 시행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치 해석을 하고 또 탄소성 해석을 하는 것들이 두 개를 같이 시켜서 좀 일거리가 많아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또 정답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런 방법으로 해서 좀 둘 중에서 위험하게 나오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자는 게 저희 생각이어서요. 두 개를 다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빙 파이핑에 대한 안정성 검토 이 부분들을 좀 누락을 시키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10m 이상 20m 부착을 들어가면 풍압 연암에 박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요. 또 서울청이 같은 경우는 히빙 파이핑이 풍암에 가더라도 이 부분은 멘트를 걸어놔라. 히빙 파이핑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고서 한 부분에 이 부분은 히빙이나 파이핑에 대한 염려 우려가 없으니까 검토에서 제외를 시켰다 이런 부분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었고요. 그 다음에 수치해석 검토 단면 집안 조건 불착 깊이 인적 부족을 지하매설 현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해야 된다. 수치 해석을 하게 되면 단면 산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어떤 해석 단면을 산정하였으면 그 해석 단면이 왜 그렇게 산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단면을 산정하게 했으면 그 단면의 횡단도나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그 단면들을 나중에 계측하고도 연결돼서 계측에서도 그 위치에 계측을 실시하고 계측 결과값하고 예측값하고 맞는지까지도 저희가 지금 요즘 확인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왜 우리가 그 단면을 수치 해석을 했는지 가시설이 좀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노후 건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중요 시설물들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이유를 좀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입력값들이 아까 말했듯이 집안 조사에서 산정한 것들이 상세하게 좀 기술을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 저희가 평가서가 들어왔을 때 수치 해석의 로우 데이터를 열어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수치 해석의 모델링들이 어느 정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치 해석 결과 단계별 변이량 그래프를 제시하고 경향 및 해석 적성성에 대해서 평가자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수치 해석 결과를 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나 그래프로 만들어 주셔서 하고 최종으로 평가자가 이 부분은 적절하다,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검토기관에서 많이 검토를 해서 수정을 시키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제한적 영향평가가 향후에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전공기관에서 평가를 하면 공무원이나 검토기관에서는 평가자들이 여기는 안전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모든 권한들이 이제 전문기관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평가서를 그렇게 계속 좀 더 만들어 주셔야지
책임과 권한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자들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이쪽에다 많이 좀 여기저기에다가 좀 많이 넣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구조물, 도로, 지하 배설물에 대한 그 치마량, 동치마량, 각변이들을 검토하라 하는데 이 주요 구조물들은 그러니까 소규모 관로라든지 뭐 전선 이런 것들은 빠지더라도 그 주요 구조물, 뭐 오수, 상수 이 정도는 좀 별도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체가 흐르는 관들은 좀 더 깊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역 난방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관로들은 그 파손이 됐을 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환경이 좀 작더라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부분은 그 안정성 검토를 꼭 필히 좀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 사업으로 임시 비탈면이나 비탈면이 생겼을 경우는 비탈면이 생겼을 때는 사면 안전 검토를 좀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반층이 그 20m까지 불착을 하기, 보통 10m 내지 20m까지 불착을 하기 때문에 그 안반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지금 발파공법에 대해서 그 검토를 좀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LH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측 관리 계획입니다. 평가나 시공이나 이렇게 잘못해도 계측만 잘 해주시면 계측에 이상 기후가 발견됐을 때 빨리 대처만 해주시면 큰 문제는 안 생긴다고 저는 판단을 하겠고 또 그런 이유에서 계측 관리 기준치를 설정을 하고 계측기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것들을 좀 더 평가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지금 불착 공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변이들을 좀 그 추정을 해보시고 그 변이들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위치를 좀 더 고민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또 한 번씩 변경을 요구하거나 추가 요구하는 상황들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수평 변형률은 지금 전체 변형률은 0.002에서 0.003 정도의 그 각으로 변형률을 허용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변형이 30mm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사이에 10mm가 변한다. 이건 좀 이상 징후라고 할 수 있듯이 그 부분은 표준 실방서의 그 기준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 이상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자별, 일주일별, 일변 변이 이런 것들을 좀 계측 관리 기준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사계, 지하수위계, 치마계 등은 아까 그 수치 해석에서 그 산정한 값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위치를 수치 해석을 했던 위치로 맞춰주시고요. 조정을 해주시고 그 부분은 가능하면 계측기를 설치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예측치보다 큰 변이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계측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기준 초과 시 단계별, 주체별, 계측업체 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든지 저희가 그 계측관리 기준은 나중에 한 번 더 그 다른 데서 보여드리겠는데 계측관리 기준을 그 수립하고 각 계측관리 기준별로 그 액션 플랜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제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방서나 다른 시방서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3차 관리 기준치 초과시 인허가권자한테 보고를 저희는 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에 인허가 하시는 분들도 사고가 발생하면 미리 대처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데 3차 관리 기준이 정도 되면 각 인허가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계측 관리 기준이 상당히
옛날에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계측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3차 관리 기준으로 적용을 해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다하게 계측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고 갈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평가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피해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평가서 작성을 하고 그걸 이행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데까지가 저희 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연기를 해주셔서 3차 관리 기준치가 오바를 했을 때 인허가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안 치마 취약 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 방안입니다. 지하안전 영향 평가를 완료를 하면 계산상으로는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하안전 영향 평가 완료한 다음에 사고가 나면 좀 문제가 되는데 집안 치마 취약 구간을 선정을 하라고 하니까 또 여기다 보강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보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공사든지 좀 위험한 공간, 그 다음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주요 시설물들이 인접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가깝게 건물이 있다, 아니면 뭐 상수도관이나 대형 상수도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구간을 취약 구간으로 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취약 구간으로 선정된 부분에는 가능하면 장비도 대형 장비들은 뭐 기왕이면 다른 데 설 수 있으면 다른 데 세우고 뭐 이런 식의 주의 멘트만 해주시면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고요. 그리고 인접 부족물 동시굴착 이 부분들이 저희가 좀 많이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접 부족물 동시굴착. 왜냐하면 계산이 안 맞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접 부족물은 동시굴착하는 시설물이 있을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자료를 확보를 해서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어서 좀 겁을 내는 부분이니까 평가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좀 공부하셔서 저희한테 공부도 좀 시켜주시고 평가서 작성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자료들도 좀 주시고 하면 이 부분도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평가 결론은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시기, 그 다음에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시기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디는 한 번만 해야 된다고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뒤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공사 시작할 때부터 사고는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 쪽에다가 문구를 넣어서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사후 계획을 법 취지에 맞는 부분을 좀 찾아서 이렇게 아예 여기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게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교육 수료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안 하신 분들이 명단에 들어와 있으면 법 위반이 돼서 이걸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협의기관인 각 국토관리청에서는 이걸 멘트를 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멘트를 확인을 하면 멘트를 걸면 과태료라든지 뭔가를 벌칙 규정이 있어서 그걸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업체한테 니네가 회수해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그냥 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참여기술자에서만 제외시켜주면 되는데 그 부분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고요. 분리계약도 착각하시는 분들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가
신경 다 이렇게 잘 하시겠지 하고 신경을 안 쓰면 어느 순간 분리계약 안 된 것들이 그 협의 기관한테서 의견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기타 자료들을 좀 잘 넣어달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주요 검토 사례는 이전에 그 강사님이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다 통과를 하고 그 건의사항만 하나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건 저기 승인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건의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지하안전 관리 특별법에는 그 설계 변경 시 지하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그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제출을 하라고 돼 있고 그 이런 승인기관에서는 확인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승인기관의 당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의 저희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관련된 시설물들은 가시설인데요. 건축법에서 가시설이 변경되어서 경미한 상황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승인기관에다가 신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고할 때 승인기관의 담당자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협의 다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변하고 그 지하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서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건데 현장에서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A라는 형식으로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받고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을 해서 B라는 형식으로 완전히 다른 그 가시설 설계부터를 하고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담당 인허가기관의 담당자들도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그 검토서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서를 볼 때는 치마량이 그 지하수위 저하량은 8m 이내로 돼 있는가, 그다음에 지하수 유출량은 1-30톤 이내 이 정도로 돼 있는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허용 치마량은 25mm 이내, 그다음에 변이는 500분의 1,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검토서만 받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평가하시는 그 전문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사후 지하 안전 영향 조사는 착공 후 공사 완료 전 평가서의 명령의 시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 문구에 보면 착공 후에 협의 조건의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앞뒤가 안 맞는 사후 영향 조사가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후 영향 조사는 조사 기간을 사후 영향 조사는 계측 결과를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계측 결과를 분석을 하려면 공사 시작 시에 계측기 설치 시에 이미 사후가 계약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표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계측 결과가 좀 문제가 있다. 설계 변경이 가시설에 대한 설계 변경이 많이 된다. 그다음에 이런 상황일 때는 사후가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감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 LH가 생각하는 사후는 공사 시작할 때 시작해서 그다음에 보고서 주는 시기는
그 가시설이 끝나거나 이렇게 보고서에 명기를 해주시면 되지만 시작은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가능하면. 그래서 공사 시작할 때 사후도 같이 시작 계약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사후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후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향후에 법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국토부의 그 제도 개선 TF가 그 제한력 관련 법률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TF 그 수정하려고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H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바꾸려고 그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최대한 그 공사 시작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 시행들을 좀 설득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